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11월 첫 수업에서 이제 오늘 목요일 중개사법으로 여러분 만났습니다. 일단 교재부터 펴놓겠습니다. 교재 14쪽부터 출발합니다. 교재 14페이지 중개사법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업이 출발했기 때문에 과목 소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첫 만남이니까 간단하게 과목 소개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오늘 수업이 공인중개사법 이렇습니다. 그 행위인지 불행인지 원래 이 제목조차도 중개사법은 변경,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지난 수업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었죠. 뒤에 거 싹 생략되고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목부터 소개해야 되는 이유는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이런 게 있겠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을 거고 의사들은 의사법, 약사는 약사법이라는 법이 있을 건데 전문 자격자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러분부터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내용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말은 개정된 내용은 시험에 들어옵니다. 시험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개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 26회 시험을 대비할 때는 다시 출제될 것이 뭐가 있을 것이다를 알고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고 불행이라면 지금 공부를 해 보셨거나 또 이번 시험을 한번 쳐 보셨거나 나름대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게 불행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뭐 행불행을 떠나서 이 중개사법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잘 바뀐 겁니다. 잘 바뀐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이렇게 변화가 많이 왔는 시험들을 진행합니다. 이제 지난 25회 시험이 지난 10월 26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주 지났죠, 그죠? 여러분들은 26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만남이니까 전부 생초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시험을 한번 응시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옆집 아저씨가 원서 내니까 나도 원서는 내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연습 삼아 시험장에는 한번 가봤다 라고 있는 분도 있고 완전 생초보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이제 부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첫 시간이니까 전부 생초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입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문 과정이라는 말은 문에 들어온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부 기초적으로 기초부터 한 칸씩 올라가는 달이 이번 12월입니다. 우리 수업이 이렇게 출발되잖아요. 11, 12,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까지 두 달을 한 과정으로 수행하는 수업을 하는데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죠. 그죠? 사실 오늘부터가 아니고 이번 주부터 출발했죠. 출발했는데 1월 달이 딱 되면 이제 기본 교재도 정식 교재도 나올 것이고 1월 달 되면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원래 뭔가를 해봐야지 하고 새 식구들이 참신하게 옵니다. 참신하다는 말은 잉크 냄새도 산뜻한 새 책을 딱 들고 옆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에 출발한 여러분들은 11월, 12월 두 달을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1월 달이 되면 야, 한 것도 없는데 두 달을 보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오시는 분을 보면 살짝 속으로는 걱정되네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두 달을 먼저 들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걱정되네를 혼자 이야기해야 되지 옆에 사람한테 걱정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해가 바뀌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온 사람한테 걱정되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살짝 그런 걱정을 할 겁니다. 3월이 되면 새 식구가 더 많이 옵니다. 왜?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죠. 꽃피는 3월에 나 뭐 하나 해야지 하고 청운의 꿈을 꾸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두 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더 걱정되겠죠. 그런데 걱정된다는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청춘의 꿈을 갖고 오는데 지금 그죠?
5월이 되면 진짜로 많이 옵니다. 이제 이때쯤 안 오면 벌써 수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럼 5월 달에 또 참신한 선수들이 옵니다. 잉크 냄새 산뜻한 새 책 탁 펴고 왔는다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쯤 가 있으면 약간의 멘붕 상태 옵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걸 떠나서 원래 되겠나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게 오신 분들이다. 그죠? 제일 빠르게 왔다는 말은 합격권에 제일 가깝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먼저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월 달에 왔다가 서너 달 쉬고 5월 달에 오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결석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얼마나 질문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수십 번도 더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의 답이 뭘까요? 답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답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단지 물어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고요?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어떤 분은 뭐 예습할까요? 복습할까요? 기출 문제를 많이 볼까요? 법 조문을 볼까요?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한마디로 결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이 과목은 범위가 작은 데다가 내용도 아주 재밌습니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언뜻 보니까 선생도 좀 잘 가르칠 것 같죠? 이런 등등 사정으로 한두어 달 지나면 이 중개사법을 손에서 자꾸 뗍니다. 손에서 떼니까 중개사법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또 다른 건 바쁘니까 그쪽으로 치중하고 그죠? 그래서 한번 공부하다가 탈락합니다. 탈락해서 영 안 오면 다행인데 그 다음 달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탈락하고 가다가 탈락하고 가다가 탈락 이래서 이제 몇 년을 갑니다. 몇 년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첫 자리니까 첫 약속 첫 만남이니까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중개사법은 결석하지 말 것.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뭐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인격은 여기서 양성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왜 왔다고요? 합격하려고 왔잖아. 그럼 합격하려면 합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쫙 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예습을 잘해야 된다, 복습을 해야 된다, 뭐가 있겠지만 지금 지켜야 될 수 있는 것 결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첫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갈수록 자꾸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1월, 3월, 5월에 오시는 분들이 참신한 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번 올해 26회를 대비할 때는 끝까지 중개사법은 결석하지 않겠다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 이 약속을 하나 꼭 가지시고 첫 시간이니까 뭐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겠지만 우리 시험은 1차는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2차가 학개론입니다. 2차 과목이 있습니다. 2차 시험 과목이 지금 오늘 출발했던 공인중개사법 이거 출발합니다. 그리고 공시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3일째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공인중개사법을 출발했는데 막 지나간 25회 시험을 가볍게 총평을 한다면 지나간 시험이 이제 최근의 시험이니까 그죠? 1차 과목은 어쨌든 1차를 넘어서야 되니까 1차가 넘어섰다면 2차 과목은 이번 시험에서 공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려웠는 게 아니고 공법은 해마다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공법이 좀 어려웠으니까 공법에서 40점이라는 꽈락만 넘어섰으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여러분들은 80점이라는 고득점을 해서 과목을 보태줌으로써 합격을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공법의 꽈락을 못 넘어섰으면 어차피 날쌔고 그죠? 꽈락이 생기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공법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못했으면 또 의미 없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과목은 고득점 효자 과목입니다. 이런 수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중개사법 오늘 만나는 이 수업은 나는 내용만 파악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득점 해야 된다. 그죠? 고득점을 해서 어려운 과목의 점수를 보태줌으로써 자격증을 확보하는데 효자 과목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다른 과목을 점수를 많이 받고 중개사법을 살짝 받아서 보태줘도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근데 전국에서 그렇게 가는 수험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그 길을 나는 굳이 가보겠다. 한 3년 더 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2차 과목의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하셨던 분들은 공법이 아무리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합격의 길로 가셨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작전이면서도 공인중개사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공인중개사법만큼은 꼭 결석하지 말 것,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전달했고, 어차피 모든 전국의 수험생들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들을 오늘 한번 새겨보시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죠? 공인중개사법은 자존심 과목입니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말은 아무리 민법, 학계론, 공시세법, 공법을 잘 넘어섰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현장에서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서 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신다고 사무소를 차려서 사장님이 됐는데 아파트를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 손님 중에서 중개사 공부한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충분히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공부했어요 이런 말 잘 안 하겠죠. 그냥 아파트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명색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그 손님보다도 이 중개사법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 거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앞으로 이 업을 하기 위한 자존심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시면서 공인중개사법의 개념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지금 많은 이야기가 전달되었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제 오늘 첫 수업 첫날에 만났으니까 공인중개사법만큼은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내용만 이해했다, 파악했다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 과목에 대해서는 결석하지 않겠다를 한번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과목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 14페이지부터 폈으니까 이제 첫 단원을 출발해 봅니다. 자, 첫 단원은 아주 가벼운 단원부터 출발합니다. 제 상단의 제목이 중개업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변화에 줄 하나 끊으시기 바랍니다. 줄은 왜 끊는가 하면 중요하다고 끊는 게 아니고 변화라는 말은 역사적인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감각을 잡으시고 썩 중요하지는 않은 단원인데 이제 입문을 합니다. 지금 제목이 변화라 그랬잖아, 그죠? 변화를 고상한 말로는 변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은 어떤 변화, 변천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단원인데 지금 25회 시험을 치는 동안에 25번 시험 치는 동안에 이 단어는 한 번 딱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왔으니까 크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한 번 나온 바가 있으니까 짚으셔야 됩니다. 첫 9회 때 출제했던 문제가 제일 첫째 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려 시대에는 객상주인이라는 게 있었고 객상주인이라는 게 말이 기니까 줄여서 객주 이렇게 부릅니다. 옆에 자유영업제라는 게 보이고 특성, 알선업도 일부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개업 제도의 기원이고 효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효시에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출제 문제였다는 말은 이겁니다. 자, 중개업의 변천사를 보면서 중개업의 효시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효시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말합니다. 효시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시자가 이 화살 시자인데 여러분 날아가는 화살에 그랬으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화살을 핑 쏘면 날아가겠죠, 그죠?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TV 같은 데서 봤는데요. 그건 슬로비디로 돌려서 보는 겁니다. 화살 날아가는 거. 사람이 화살을 핑 쏘는데 화살이 저렇게 날아가서 박혔구나를 안다면 인간이 아니고 그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핑 쏘면 벌써 저기 가서 박혀 있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살이 빨리 날아갔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이 효시니까 효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제일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개업이라고 말하지만 이 중개업의 제일 처음은 뭐였을까?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답이 뭐라고요? 효시는 객주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객주가 출제 문제였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했던 문제니까 나왔던 문제 두 번 틀리면 우리는 짜증나는 사람들이니까 중개업에 제일 처음 만나는 건 뭐? 객주. 이게 원래 말은 객상주인 그랬어요. 그러면 객주가 뭐냐? 이런 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접목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주에서 이제 이 단원이 우리 중개업이라는 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고려시대가 지나니까 조선시대로 접어듭니다. 조선시대로 내려보니까 거간이라는 게 보이고 하단에 각회, 집주름, 집거간이라는 게 보이는데 오른쪽 최초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개업의 효시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러면 다시 객관식 문제에서 물어 들어오기를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처음 개정이 됐지만 예전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최초의 중개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초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그게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이 거간이라는 것은 소개를 하는 사람을 거간이라 부릅니다. 거간이 뭐라고요? 소개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자동차 이런 것들이 현재 시대의 중요한 물건이죠. 자동차가 재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소, 말 이런 게 중요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운송수단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중요한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을 소를 소개하면 우거간 그랬겠죠. 말을 소개하면 마거간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 포목, 비단을 소개하면 포목거간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을 소개하는 사람하고 놀아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집을 소개하니까 뭐라고 불렀겠다? 집거간. 집을 한자로 쓰면 가라 부릅니다. 집가자. 그래서 가거간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요 가거간이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을 소개하니까 가거간, 한자말로 각회, 또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해서 집주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찾으세요 하면 집을 소개하던 사람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른다? 가거간, 한자말로 각회, 또 번역해서 굳이 집주름. 지금 쓰는 말이 아니죠.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 단원에서 다시 출제한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가볍게 흐름을 들으시면서 체크해 나갑니다. 가거간, 각회, 집주름입니다. 한자말로는 각회라 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각회를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염을 비춰다 봤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궁금한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이 못 쓰는갑다. 쓸 줄 압니다. 하루 전에 수업할 때 벌써 준비 다 해가지고 옵니다. 행여 그런 사람이 질문하는데 선생님이 못 써요 이러면 억수로 무식해지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왔으니까 쓸 줄은 알지만 물어볼 필요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꾸 웃는 사람을 한번 써보라는 뜻인데 확 쓸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다라는데 의미를 가지고 이를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밑에 보니까 객주 거간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되는 법제도다. 법제라는 말이 있죠. 그죠? 법제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또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이 객주와 거간으로부터 이제 역사적인 모습이 지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영역에 대한 다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영역, 지역, 구역이라는 말은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서울 물건만 거래해라. 부산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부산 물건만 거래해라. 라고 지역을 정하자. 이런 뜻이죠. 좀 더 전문 용어로는 나와바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 구역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서울의 대자본가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싹 다 사들여 가지고 나중에 그 값이 올라가면 하나씩 팔게 되면 무수한 이익이 남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야, 서울 사람들은 서울 물건만,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 물건만 하자라고 지역을 정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더라고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다? 객주와 거간들이 규칙을 정했다고요. 근데 이 규칙이 지금 보니까 최초의 무슨 맛입니다? 법제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거죠. 그럼 크게 외워야 될 내용 아니다. 그죠? 흘러가는 스토리대로 따라가니까. 행여 객관식 문제에서 최초의 법제도를 찾으시오. 이래 나오면 답을 뭐 찾아내라? 객주, 거간, 규칙 이거 찾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객주거간규칙이 이제 한일 합방 조선이 망하고 나니까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고, 그 다음 일제시대 때는 뭐가 있었다?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것은 허가제로서 오른쪽에 보니까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거기다 점 딱 찍어놓고 하나 더 적습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을 하나 적어줍니다. 자, 이제 조선이 망하니까 객주거간규칙이 없어지면서 일제시대 때는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보이고, 우리는 이것을 최초로 근대화된 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객관식 문제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죠. 다음 내용 중에서 최초로 근대화된 법을 찾으시오 하면 뭐다? 소개영업 취체규칙 이렇게 찍어가는데, 이 취체라는 말들은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니까 취체라는 말은 단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개영업을 하는데 단속하는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니까 아마 일본 놈들한테만 허가를 해줬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기 좋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소개영업 취체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정리했던 이 내용이 이제 역사적인 모습이고,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입문한다 이렇게 들으시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죠? 원래 26회 시험 여러분이 대비하고 있는데, 26회 시험에서 출제자가 다음 내용 중 최초로 근대화된 법을 찾으시오 하고 나오면 뭐를 찾아야 된다? 소개영업 취체규칙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원이 있다면 매국노기나, 그죠? 일본 놈 앞잡이거나 아베 수상하고 친척이거나 무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개사법에서 낼 문제도 그렇게 많은데도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일제시대 때 최초로 근대화된 법은 뭡니까? 요래 묻는 선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되죠. 그런 우환이 있는 출제원이 들어갈까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내용들을 막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외우고 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한번 들은 자리에서 그냥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근대화된 법은 소개영업 취체규칙. 이 역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이제 해방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것이고 문서로서 현존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단원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소개영업법이 1961년도에 도입이 되고, 옆에 내용이 신고제로서 초기는 부동산 외의 동산 등의 중개도 규율하였다.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사적인 모습이면 현실적으로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1961년도에. 그래서 이 61년도에 만들어진 소개영업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을 소개하는 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 소개영업법이라는 제목을 딱 보니까, 그죠?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취체라는 일본 표현만 딱 바뀌고 그대로 소개영업법이 들어오잖아, 그죠?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5년 뒤에 전쟁을 칩니다. 6.25 사변이 50년도부터 만 3년 6개월이니까 거의 뭐 3, 4년 동안 온 나라가 피폐가 됐겠죠. 그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전쟁 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토의 50%가 하여튼 그 전쟁의 피해를 받았고 주택이 50%가 없어졌답니다. 그럼 뭐 얼마나 그 참혹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1960년이면 전쟁 끝나고 한 5, 6년 됐잖아, 그죠? 그럼 이 시절에 우리나라 능력이 이런 소개영업법 하는 법을 만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필요는 하지만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데 없는 법을 만들려면 제일 좋은 게 뭐다?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옮기면 제일 편한 겁니다. 옮기되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 맞는 말로만 바꾸면 법은 가장 만들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소개영업법은 일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소개영업 취체규칙을 그대로 뺏겨서 진행하는데, 그 소개영업법에서 거래하던 물건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까지도 모두 다 소개하는 것은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 부동산 말고도 많이 있죠. 직업소개소 이런 말 들어봤나요? 직업을 소개하는 것. 결혼상담소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처녀총각을 소개해 주는 거. 또 전당업이라 하여 금전을 사고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파트만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모든 소개하는 것들은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부동산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갑니다. 부동산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이렇게 배경을 한번 설명해야 되죠. 부동산은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래프인데, 그래프 그런 거 억수로 안 좋아하거든, 그죠? 이게 시간이라고 땁시다. 시간은 또 영어로 T 뭐 이래 적습니다. 유식하게. 그 다음 올라가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시다. 10% 성장했다. 20%, 30%, 40%, 50%.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제가 성장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은 2014년도입니다. 200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 성장률이 한 3% 이래 됐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 지구상에서 그 가장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한 60년대 전쟁 끝나고 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때 들으니까 뭐 국민소득이 87달러였던가 뭐 어쨌던가 하여튼 그때 우리나라가 수출 제일 많이 했던 게 가발이었답니다. 가발. 시골에 가서 머리도 감지 않은 기란한 머리카락 있잖아, 그죠? 그거 끊어와가지고 이제 엿장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집해 옵니다. 그거를 가공해서 팔아서 이제 수출하는 게 수출 품목의 1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물건을 이제 이게 파는 게 가장 많았던 수출품이니까 뭐 팔만한 게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3%였다면 이게 세월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선진국으로 온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계 무역은 10대 강국입니다. 10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안에, 그죠? 좋기도 한데, 그죠?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간들의 뭐 성격이 피폐해졌다거나 물질에 너무 만능해서 했거나 또 있는 자는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빈익부, 부익부라는 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지금 거기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약 200년에 거쳐서 만들어진 지금 시스템을 우리는 약 3, 40년 만에 그걸 따라 붙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좀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난다. 뭐 그런 뭐 사회학자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가장 먼저 따라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 가격이 변동됩니다. 왜 이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이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예전에 버려진 땅이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죠. 여기 노원, 상계, 당고개만 하더라도 3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30년 후에 지금 현재 위치는 대도시가 돌아 있잖아, 지금, 그죠? 30년이라는 세월 전에는 여기 좀 황량하게 논밭밖에 없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그런 지역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오고 도로가 닦아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식당이 들어오면 토지가 뭐 한다? 개발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개발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도 땅 한 번, 집 한 번 잘 사는 게 훨씬 이익이구나를 서서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산으로 들로 땅 보러 다닙니다. 그때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저씨가 다녔을까요? 아줌마가 다녔을까요? 아줌마들이 치마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부인 그럽니다. 지금 복 아저씨 이런 말은 지금 없잖아요, 이게, 그죠? 아저씨들은 어디 가 있고 공장에 가서 일합니다. 공장에 가서 일할 때 복부인 아줌마들이 산으로 돌로 땅 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부동산 때문에 망하겠다. 그걸 부동산 망국론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국토가 급격하게 개발을 하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소개영업법으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규제하는 법이었으니까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언제? 1983년. 그러면 중개법을 그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뭐만 거래한다? 부동산만 거래하도록 만들었겠죠. 자, 그랬던 그 중개업법이 1983년도면 지금부터 약 30몇 년 전 아닙니까? 33년 전이니까 이때 태어났던 아기가 지금 나이가 33살이 됐다고요. 그런데 한 살짜리가 입던 옷을 지금 30년 동안 입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지금 우리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는 거기 2005년 9차 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거를 살짝 끝이고 2014년 이렇게 고쳐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차 개정 이런 건 알 것도 없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바뀐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2014년부터. 그러면 그 자료는 왜 2005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 법 바로 전에는 뭐라 불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 말이 워낙 길었으니까 줄여가지고 그냥 공인중개사법 이랬지만 올해부터는 법 이름이 정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아예 헷갈리지 않게 2014년 이렇게 고쳐놓는 것도 이롭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말을 느끼시면서 공인중개사법도 당연히 무슨 물건만 거래한다? 부동산만 거래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모습인데 첫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25번 시험 치는데 한 번 나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어주는 걸로 이제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공인중개사법이 전에는 중개법이라 불렀고 이 중개법이 8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듭니다. 이 법에 따라서. 그래서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면서 이 법이 83년도에 만들고는 내년에 시험 쳐야겠다. 이러면 준비할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이게 과목은 뭐면서 어떤 사람이 시험 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2년 뒤에 85년도에 제1회 자격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85년도에 1회 자격자가 나왔고, 올해가 2014년이면 약 30년 됐잖아. 그죠? 그러면 30회 자격증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지나갔다? 25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중간쯤에는 2년마다 한 번 시험 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년마다 쳤기 때문에 이제 횟수로는 30년이 지났지만 시험은 25회가 끝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26회 자격자를 준비하는 그런 단원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었고 배경이었는데 이제 이 단원을 잘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맹하게 듣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공인중개사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소개영업법의 대상 물건보다 범위가 더 넓었다. 만약에 이렇게 출제되면 OX. 지금 뭐 묻는지도 모르죠. 다시. 공인중개사법에서 취급하는 대상 물건은 소개영업법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범위보다 더 넓었다. OX. X입니다. X. 소개영업법이 더 넓죠. 소개영업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까지도 관리했다. 보시면서 문제를 어떻게 거는구나를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이게 역사적인 모습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은 이제 생초보들이니까 잘 보시면 전부 법이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이죠. 그죠? 그런데 한 과목 학개론만 이제 이론이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법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모습을 정리했다면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중요한 게 법의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말을 이제 적었는데 법이 뭘까요? 앞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법이 뭘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뒤에 분 못 들으셨죠?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하시는 말씀. 지켜야 될 규정, 규칙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이 뭘까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지키지 않으면 뭐 벌을 받는 이게 법이다. 그죠? 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두 분만 애꿎게 물었는데 이제 마이크 손도 가니까 가끔은 뒤로도 가면서 묻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분은 못하게 앞에 사람 다 가고 있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뒤에 분도 가끔씩 물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뭘까요 하니까 앞에 두 분이 이랬습니다. 뭐 지켜야 되는 것 또는 지켜야 될 규정이다. 또 뭐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법은 사회적인 약속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고상한 말이고 또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인데 초등학교 6학년 교재에 보면 그죠? 사회와 문화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6학년에. 거기 가면 뭐 법과 사회 생활 하면서 이제 법이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재에 있는 거니까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겠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권리라는 게 뭡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고, 의무는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 지켜야 될 것이다. 이게 의무겠죠. 근데 보통 분배들이 답변이 지켜야 되는 것만 고민하지만 사실은 권리도 보장해 줍니다. 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대체적으로 법이라는 것의 느낌은 사람들이 위반하면 안 되는 거다, 지켜야 되는 거다. 자꾸 이쪽에 이제 의식을 많이 하니까 권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법은 의무도 규정하지만 권리도 규정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권리 중에 하나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법으로. 그죠? 근데 이 법이 권리가 이제 당연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당연한 줄 알지만 이거 법으로 인정해 주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중개 보수를 받을 때는 그 범위보다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주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법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하나 탁 만들어주면 끝내주는 권리가 하나 들어오겠죠. 지금은 개인과 개인도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아파트 사고 팔자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거래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이러면 개업 공인사는 대박 터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대박. 그럼 일반인들은 대박으로 연락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법이라는 건 하나 탁 만들어지면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이렇게 문 열죠. 그러니까 법을 항상 규정하고 만들 때는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쪽에서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어차피 양면의 칼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떠들고 있죠. 아마 또 저거 개정될 겁니다. 지금 이제 석희 수도권 대상으로 해서 중개 보수가 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뉴스에 나온다고 듣고 있죠. 요 내용도 수도권에서만 거의 적용되지 지방에서는 6억짜리, 7억짜리, 8억짜리, 9억짜리 잘 거래 안 하거든. 그죠? 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게 영향을 바로 받아요. 지방은 뭐 6억, 7억, 8억짜리, 9억짜리 아파트가 잘 없으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약간 열받았어요. 이제 이걸 좀 낮추어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요 수수료를 낮춰줌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정부의 말인 것 같아. 그죠? 그거 낮춰준다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거 더 올린다고 사고 팔 놈이 안 살 일도 크게 없겠죠.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절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뭐 대대적인 시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하고 난 뒤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도 안 해놓고는 또 선생님 수수료가 어떻게 됐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래 물으면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공부는 안 하고 그죠? 쓸데없는 것만 하여튼 신경 쓰고 있다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하는데 쫙 끌어야 되지 지금 그죠? 합격하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요.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아직도 그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어쨌든 봐요. 보수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법을 정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될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도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역사적인 모습이 역사라면 이걸 법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그죠? 그럼 법은 규제를 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교재 14페이지 제일 상단 규제 방식의 자유영업제가 보이죠. 이게 이제 규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주라든지 그간에 있던 그 시절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해라 그랬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고려시대 때 무슨 시험 쳐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규제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자유제로 법이 규제를 하다가 세월에 따라서 허가, 인가, 승인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일제시대로 접어들면 이렇게 많이 바뀌지만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이제 소개영업법부터 우리나라 현실 거니까 현실적인 것은 소개영업법은 신고제로 규제를 했고 이 신고제로 규제하던 것을 부동산만을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느껴지니까 중개업법을 만들 때는 신고보다 더 센 허가제로 규정을 합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제로 규정이 되어 있다를 그 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소개영업, 시체, 규칙, 뭐 객주, 거간, 규칙 이런 게 역사적인 모습이었다면 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했을까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규제가 자유제로부터 출발하여 중간에는 어떻게 변화가 오더라도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규정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시험에서 건다면 이렇게 걸겠죠. 필기하지 마시고 규제의 변천사가 올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묻겠죠. 1, 2, 3, 4, 5 5개 던져놓고 자 중개업을 하는 규제는 첫 번째 허가제여서 신고제로 등록제로 그게 자유영업제로 가다가 인가제로 되었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신고, 허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적었을 때는 가볍게 적은 것 같지만 이거를 만약 1분 문제에 다 걸었다 그러면 이거 이런데 벌써 1분 이상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리하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배운 솜씨가 있잖아.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하였을 것이다.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 어떤 규제가 오더라도 신경 팍 끄고 마지막에는 뭘로 규제했다? 신, 허, 등으로 규제했다. 이게 답이다를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규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면 예전에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그 시절에 고려시대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죠? 지금 문헌도 없습니다. 자료도 없다니까요. 자유롭게 하였던 규제가 중간에 허가, 인가, 승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오더라도 마지막으로 잡아야 될 것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 시간에. 그죠? 신, 허 등으로 규제하였다를 지금 체크해 놓습니다. 신허 등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분 있죠? 그러면 신호 등으로 규제했다. 딱 이렇게 입력하시고 한번 나와봐라. 시험에서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 잡고 자유제 딱 잡고 허가, 인가, 승인이 마음대로 들어오더라도 마지막에 뭐 찾아볼 것? 신호 등 딱 잡아내면 답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고로 신호등이 뭐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길에 사거리 나가면 신호등 많이 만나죠? 신호등이 뭐를 합니까? 신호등이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빨간불이 오면 차는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지나가세요. 교통을 규제하는 것이 신호등으로 규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도 뭘로 규제했다?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입력하라 이 말이에요. 아, 교통을 규제하듯이 중개업도 신호등으로 규제했구나. 그 옛날에는 어떻게 출발했고? 자유제로 출발했다. 됐습니까? 이 정도 내용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습득해야 되지. 이거를 또 집에 가서 빨간 볼펜 막 돌려가면서 신호 등 찍고 있는 사람도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은 그 자리에서 습득한다. 그죠? 신호 등으로 규제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그죠? 우리 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단어를 잘 습득했다. 나는 알아들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사무소가 길에 많이 있잖아. 그죠? 거기 가가지고 사장님 이 사무소 허가 받았습니까?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한다 그랬으니까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쓰리 허가 받았어요? 하니까 우리는 허가 받은 사무소입니다. 이러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무식하기는 하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허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등록을 한다라고 들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어떤 업을 하고 잘 때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도 많지만 등록이라는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죠? 맞죠? 참고로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사 보셨습니까? 새 차, 그죠? 그러면 새 차라는 말은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나온 거죠. 그럼 그 새 차를 한번 사 보시면 그냥 차를 내가 샀으니까 쫙 몰고 다녀야 됩니까? 등록하고 다녀야 됩니까? 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자동차 등록 사업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내 차를 등록을 해야 돼. 그 등록을 하면 등록을 했다라고 뭐를 내준다? 등록증을 내줘요. 그 등록증은 차 안에 비치를 하고 등록했다는 증거로 번호판 하나 딱 준다니까요. 그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무슨 느낌인지 오십니까? 아, 차량을 처음 운행할 때도 허가받고 운행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등록하고 운행한다. 그죠? 중개업을 할 때도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사회 전반에는 등록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호 등 하는 개념을 잡았다면 이런 느낌도 가지셔야 되죠.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영업 허가증이 걸려 있을까요? 등록증이 걸려 있을까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딱 끊어놓고 영업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 등록의 제도기 때문에. 그죠? 이런 느낌들을
이 단어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되고, 좀 더 덤으로 간다면 예전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허가업자 이랬겠죠. 그 무허가업자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무등록업자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단원에서 무등록에 관련되는 것, 무등록업자에 관련되는 것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요거 무허가업자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가지셔야 됩니다. 등록이 뭔지 허가가 뭔지 막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말하고 딸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등록업자는 중개사법을 만들 때 무등록업자를 없애려고 지금 허가제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 등록제도에서 무등록업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등록에 관련되는 내용, 무등록업자에 관련되는 제재 이런 것들은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요. 참고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는 자가 무등록업자라 그랬죠. 무등록업자가 적발이 딱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중개사법에서는 제일 센 규제를 받습니다. 무등록업자에 관한 제재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무등록을 건절하려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 시험에서. 그죠? 제재가 뭐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주 단조로운 내용이지만 해마다 시험장에서 딱 올려놓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뭐 입만 떼면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런 것들이 뭐 마르고 따투로 듣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이면 굉장히 센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워낙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을 자주 들으니까 3년 징역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3년은 고사하고 석 달만 여러분 징역 보내드릴게 한번 가볼랍니까? 날씨도 추워지는데 지금 3년 징역 갔다 오면 3개월만 징역 갔다 오면 정상적인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가정 파탄. 그러니까 3년 징역이 얼마나 높은 거냐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